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기조 강연에 초청해 주신 아시아타임즈의 조영아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전지 시장이나 R&D 동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을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리튬이온 전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2차전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시장 동향과 R&D 동향,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의 2차 전지에 대한 그 어떤 R&D 동향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전지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튬이온 전지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은 현재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2차 전지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나온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쓰였던 전지가 사실은 납축 전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그 납축 전지가 가장 많이 쓰였고요. 주로 자동차에만 쓰여서 재활용도 많이 되고 뭐 그런 전지 시스템입니다. 거기 이외에 우리가 과거에 집에서 쓰는 그 휴대용이 아니고 그 무선 전화기 그런 데 많이 쓰였던 니카드나 니켈 MH 전지가 있고 91년도에 상용한 리튬 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은 전압이 일단 리튬 이온 전지가 가장 높고요. 그 전압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전압 곱하기 용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전압, 한 3배 정도 되는 전압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나 중량 같은 것들이 훨씬 작죠. 얘가 하나일 때는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배에서 9배 정도까지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훨씬 더 작은 크기로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지들은 전해질이라는 게 다 수계 전해액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을 일이 없었는데 리튬이온 전지부터는 그 유기계 전해핵을 사용하면서 걔네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중량당 에너지 밀도, 이쪽이 부피당 에너지 밀도인데 리튬이온 전지가 다른 거에 대비해서 중량뿐만 아니라 부피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전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 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쪽에서는 납축 전지가 주로 사용이 됐고요. 니카드나 니켈 MH로 가다 현재는 리튬 이온 전지가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양상이고요. 향후에 차세대 2차전지에서는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예상으로서는 전고체 전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금속 공기 전지, 리튬 메탈 계열 전지들이 지금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런 차세대 전지를 이렇게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한 44빌리언 억불, 44억 불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 2025년엔 94억 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시면은 한 5년 사이에 대략 한 2배 이상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 시장이 커지는 거를 어떤 것이 견인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주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2차전지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시장에 배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그 그리드라고 하죠. 전력망에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신재생 에너지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ESS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제 내보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 시장은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ESS 시장은 소비자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기를 한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의 정책에 의해서 ESS가 이제 커지는 시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가 어디에 쓰였는지 간략하게 보시면 아주 초기에는 모바일 IT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핸드폰이나 노트북, 뭐 캠코더 이런 데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니까 좀 더 큰 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기 자동차나 모빌리티 쪽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향후에는 ESS는 이렇게 아주 대형 시스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리튬이온 전지의 어떤 그 글로벌 마켓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자동차에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EV 마켓을 보면
중국은 조금 특수한 시장이고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특수한 시장이고 전 세계 시장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테슬라, 뭐 폭스바겐, 현대차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미국에도 보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배터리를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산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셀 기술, 팩 기술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부품 소재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시점에서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시어를 한번 보시면 배터리 시장에서의 마켓 시어를 보시면 앞서서 김국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중국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 시장을 걷어내고 본다면 한국이 꽤 뭐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상당히 경쟁이 심각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SNE 리서치 김광주 대표이사께서 더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셀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재나 자원에 대해서는 어떨까를 쳐다보시면은 조금은 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자원들이 상당히 우리랑 좀 안 친한 나라들에 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남미 쪽에 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내추럴 그래파이트, 천연 흑연 이런 것들은 중국에 좀 많이 있고 이게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좀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중국산 쓰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고요. 밑에 보면은 그 4대 핵심 소재,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 소재, 음극 소재, 전해질 분리막. 걔네들이 2차 전지의 성능을 어느 정도 결정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4대 핵심 소재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략 한 60% 정도 평균 내면 6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이차전지 상황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이차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나라들이 언제부터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고 이제 전기차 뭐 솔직히는 친환경 차인데 그 친환경 차라는 게 크게 이제 전기 자동차랑 수소 연료인 자동차인데 실제 시장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건 전기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 자동차가 그 전기 자동차만 보급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한 2040년경까지는 다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고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게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네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자기네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미뤄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더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또 어디 쓰이냐 하면 RE100 이런 어떤 기업들에서 일부 이렇게 좀 RE100이라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주장하면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쓰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면 거기에는 ESS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혹은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계속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밤에는 생산 안 하고 바람이 약해지면은 생산을 못 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연속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터리에 저장해다 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이차전지가 계속 쓰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동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보면 Sustainable Battery Regulation, 우리말로 하면 지속 가능 배터리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 배터리법은 뭐냐 하면 폐 배터리에서 사용 후 배터리에서 자원을 회수해서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들이 좀 나와 있지만 2035년이 되면
새로 만드는 배터리에는 코발트는 12%꼭 재생품 써라. 납도 그렇고 리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사용 후 배터리를 꼭 회수해서 그걸 갖다가 재사용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해갖고 새로 배터리를 만들 때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가 자동차 폐차될 때 나오는 배터리가 이제 사회 문제가 조만간 될 겁니다. 그럼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도전적인 일들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재생하는 그 원소들이 꼭 배터리 그레이드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준비해 갖고 우리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폐 배터리가 얼마큼 나올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법안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기 보시면 뭐 그 레스큐 플랜도 있고 뭐 일자리에 대한 건 뭐 가정에 대한 거인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꼭 북미에서 생산을 한 것만 미국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는 중국산을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중국산을 쓰는 거를 점점 줄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수급한 그런 원료들을 써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산 쓰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대략 60% 정도 소재를 우리가 중국에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지금 껴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쳐다보면서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향을 말씀드렸고 그 리튬이온 전지의 그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양산을 시작한 게 한 대략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91년도에 일본의 소니가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2차전지 개발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그 전지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제조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리튬이온 전지를 보면 18650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지름이 18mm, 길이가 65mm 되는 캔 안에 이제 그 배터리 소재나 이런 걸 다 집어넣는 건데, 이때 셀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양의 활물질을 집어넣을까를 고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이제 캔 두께를 줄이거나 알루미늄이나 카퍼 서브스트레이트를 두께를 줄이거나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컴포넌트들의 양을 줄이면서 근데 이제 연속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장 강도는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좀 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에는 많이 패킹을 하고 나서 전해액을 주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셀 제조 기술에서의 기술 발전은 거의 포화 상태, 물론 조금 계속 일어나긴 했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재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주로 양극 소재로 사용됐던 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러니까 코발트가 들어간 산화물이었는데 그 코발트 자리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 놓으면서 좀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돼서 셀 제조 기술에 더해서 소재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줘가면서 2차전지의 그 에너지 밀도나 안전성 이런 걸 높이는 일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현재에 와서는 뭘 하고 있냐 하면 소재에 대해서 더 급격하게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하면서 좀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극에 지금 현재는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실리콘을 좀 첨가해서 용량을 높이는 일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보면 전고체 전지로 통용되는 고체 전해질을 집어넣으면서 좀 새로운 리튬이온 전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좀 새로운 그 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이온 전지의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잠깐 살펴보면 대략 한 2016년 정도까지는 한 400에서 550 와트/킬로그램 정도
와터 리터 정도의 셀이 만들어졌고 이때는 주로 이제 NCM 육둘들, 이 육둘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코발트 자리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집어넣는데 걔네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 6대 2대 2로 들어간 걸 우리가 육둘둘이라고 표현을 하고 8대 1대 1 들어간 81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은 NCM 육둘들이나 음극은 그래파이트 쓰여서 이 정도가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니켈의 함량을 계속 높이기 위한 그래서 하이니켈계 머티리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이니켈계 소재를 만드는 걸 많이 노력을 했고 실리콘을 조금씩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리콘이 부피 팽창이 크기 때문에 수명에 영향을 줘서 많이 집어넣지 못했는데 점점점 늘어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앞으로 진행될 일들은 지금 코발트 프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발트를 아예 빼버리는 그런 양극 소재와 실리콘을 좀 많이 집어넣는 거로 해서 계속해서 좀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보시면 일단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지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래서 이제 용량이라는 게 용량과 전압이 그 에너지 밀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 자동차는 한정된 공간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피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밀도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부피, 그 다음에 무게, 무거우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것, 수명, 한 번 사서 얼마나 쓸 수 있냐랑 연결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압도 중요하고요. 전압이 높아지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 이 또 중요한 이런 요점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좀 고려를 하면서 좀 배터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극 소재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극 소재나 음극 소재를 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가 실제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면서 배터리의 대부분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재 때문에 배터리에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납축전지는 전극이 납이기 때문에 납축전지고요. 니카드 전지는 니켈과 카드뮴이 쓰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는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직전에 리튬 메탈 전지가 있었는데 그게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그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소니가 이제 이거를 개발한 게 그 안에서 메탈을 빼버리고 몽땅 다 리튬 이온으로 대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 음극이 중요한데 이제 양극 소재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NCM 계열,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쓰이는 NCM 계열이 있고 우리가 통상 인산철 배터리라고 알고 있는 LF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하이 퍼포먼스로 간다면 NCM 계열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일단 소재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좀 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싼 물질이기 때문에 인산철을 하게 되면 가격과 안전성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테슬라든 아니면 우리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삼성, LG 다 NCM 계열로 많이 치중을 해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LFP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LFP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초기에는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쪽으로 가서 하이 퍼포먼스 카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일반 대중한테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NCM으로 제네시스만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나타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배터리가 좀 값이 싼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이런 그 양극 소재가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음극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흑연 계열, 그래파이트 계열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고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이론적 거의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건 실리콘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실리콘 일부 섞어서 쓰면 여기 보시면은 카패시티를 보시면 얘는 한 350 정도 지금 실제로 나온 거 한 350 정도 나오는데 실리콘은 10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섞어도 에너지가 확 늘어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데 실리콘은 부피 팽창이 커서 이제 그 수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일부만 넣어서 쓰고 있고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리튬 메탈을 직접 쓰면 어떠냐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튬 메탈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튬이온 나오기 전에 리튬 메탈 전지가 한번 사고가 있었는데 그 리튬 메탈의 수지상 덴드라이트 형성되는 걸 좀 억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여기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리튬이온 전지만 하면 되냐? 우리 기업들이 리튬이온 전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좀 잘 팔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 소재 쪽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혁신적인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차세대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전지이긴 한데 현재 나와 있는 2차 전지를 비교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기대에 갖다 놓으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당연히 이론적으로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략 한 300 수준이 아닐까, 300Wh/kg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리튬이온 전지 개발된 걸 보면 이론적인 한계까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굉장히 다 비싼 금속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산업에 그렇게 많은 양이 쓰인 적이 없어요.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쓰이면서 한때 이제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게 이제 매장량의 문제도 있지만 생산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생산하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전기 자동차 계속 보급이 된다면 리튬이 앞으로 좀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코발트나 니켈 같은 것도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의 한계치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나.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원래 예측에서는 이쯤에서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커브를 보시면 거의 한계치에 지금 내려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안전성 문제. 최근에 그 화재 사고로 카카오가 먹통되고 하는 것도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서 불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보면 ESS에서의 화재, 뭐 전기 자동차에서의 화재가 간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가 타는 차에서 불 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의 안전한 차를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다양한 전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깨 나간다면 각 용도에 맞는 적절한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전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전지들을 보시면은 먼저 아까 ESS가 향후 커질 거라고 했는데 ESS용으로는 값이 싼 전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간 배터리가 뭐 몇천 원에서 뭐 몇만 원 수준인데 그게 10% 가격 올라가는 건 내가 10,000원 주고 샀던 걸 11,000원 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ESS는 메가와트아워 단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100억과 110억은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ESS는 가격이 싼 전지가 필요하고요. 전기 자동차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안전한 전지, 그래서 전고체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메탈 에어 배터리도 전기 자동차나 뭐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전기 자동차용으로 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리튬 설퍼는 그 항공 그러니까 그 날아다니는 UAV나 이런 거용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듐이온 전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값이 싼 전지를 얘기할 때 소듐이온 전지가 아마 대표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그 칠레에 있는 어느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떤 광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 0.04% 나오고요. 그거에 비해서 소듐은 9.1%가 나옵니다. 리튬과 소듐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소듐을 제가 영어로 소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대한화학에서는 소듐을 정식 용어로 했지만 그게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금의 원료입니다. 소금에 NaCl이 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앞에 있는 나트륨이 소듐으로 정식 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식탁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광물이에요. 그 소듐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값이 싼 전지를 만들 수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발트, 니켈을 주로 써야 되는데 소듐을 쓰게 되면 재밌게도 철을 써도 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값이 싼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듐이온 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 전지보다 성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앞서서 이제
그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첨언을 드리면 요거는 리튬이 어디 매장되어 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좀 있고 북미 대륙에 있고 남미 대륙에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남미 대륙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미 대륙에서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캐나다가 아마 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수입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중국산을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남미 대륙에서 포스코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광산을 사서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리튬의 매장량을 보면 이 정도 됩니다. 54.7 메가톤 정도가 되는데 이걸 소디움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디움은 어디 존재하냐면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바닷물 속에도 있고 지각이 굉장히 많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닷물 3평방킬로미터 안에 보시면은 거의 전 세계 리튬 양과 맞먹는 양의 그 소디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얘는 소디움은 작동 전압이 0.3V 더 짝 낮습니다. 리튬 대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성들도 리튬을 능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하지만은 그 출력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될 사항은 소디움 전지가 훨씬 값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지 않은 ESS 같은데 ESS는 밖에 이제 이렇게 넓은 땅에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기에는 얘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조금 억지스럽게 논문을 쓴 부분이긴 한데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디움 전지와 그 다음에 NCM을 사용하는 리튬 전지와 LFP를 사용하는 인산철 전지의 가격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맹점은 뭐냐면 얘네 둘은 양산품이고요. 얘는 실험실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NMC 그러니까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로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랑 비교를 한 건데 실험실에서 만든 게 인산철보다는 싸요. 값이. 근데 실험실 거하고 양산품을 비교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자료를 쓰는 건 이거보다 좋은 자료를 아직 못 찾아서 쓰고 있는데 실험실에서도 현재 수준에서도 양산품의 LFP보다 싸면 이게 나중에 양산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소디움 이온 전지가 훨씬 더 싼 가격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디움 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양극 활물질의 후보군들이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걸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 활물질 후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 라인이 뭐냐면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스피넬계 망간산화물과 그라파이트 사용했을 때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선에 걸쳐 있는 소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재들을 개발한다면 소디움 이온 전지에서도 약간의 좀 아주 하이 퍼포먼스는 아닌 일반적인 리튬 이온 전지 정도의 수준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극 활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음극 활물질도 여러 가지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튬 이온 전지에 쓰이는 흑연이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드 카본을 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하드 카본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소재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극 활물질에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소디움 이온 전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디 쓸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디움 이온 전지와 납축 전지를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이 납축 전지고 파란색이 소디움 이온 전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전지인데 대부분의 성능이 납축 전지 대비 소디움 이온 전지가 좀 더 우수한 걸 나타내고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조금 이 부분에서 사이클 라이프나 이런 데서는 안 좋지만 유사하거나 조금 더 우수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디움 이온 전지를 개발한다면 주로 어디 쓰이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이거나 혹은 급속 충전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면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와서 충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한 5대 동시에 들어왔다. 그래서 급속 충전을 한다. 그럼 그때 사용되는 전력량을 계산해 보시면 우리 일반 그 전력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력선을 교체하거나,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혹은 거기에다가 ESS를 설치해서 배터리에서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에너지 밀도보다는 값이 싼 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급형 전기 자동차 혹은 그 전기 자전거나 뭐라고 하죠? 이거 요즘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에 좀 퍼스널 모빌리티용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한데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디움 이온 전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CATL이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비즈니스 체인을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체인을 완성한다는 게 기업들과의 연계를 다 해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는 거죠. 그 어떤 생산하기 위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CATL이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소디움 이온 전지와 리튬 이온 전지의 그 발전 방향, 발전 속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도와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리튬 이온 전지가 이런 속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소디움 이온 전지 이때 2015년경 시작됐는데 기울기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소디움 이온 전지의 장점 중에 우리 입장에서 장점 중에 하나는 소디움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동일한 셀 구조를 가져서 셀을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만 개발을 한다면 소디움 이온 전지를 뛰어드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의 CATL이나 영국의 파라디온, 그다음 북미 지역의 이제 나트론, 한국의 에너지 11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소개드릴 게 이제 그 전고체 전지입니다.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전고체 전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고체 전지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화재가 나니까 불 안 나는 전지를 만들어 보자. 그럼 불이 왜 나냐 하면 액체 전해질에서 불이 붙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뭔가가 사고 났을 때 마지막에 불타고 있는 게 갭니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가연성을 불연성으로 세라믹 소재 혹은 뭐 고체 소재로 바꿔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그 일본의 칸노 교수가 고체에서도 이온 전달이 되는 그 개념을 만들면서 고체 전해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자기예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극이 안전한 전지를 만들 수 있는데 액체보단 고체가 이온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일들, 그에 따라서 전지를 제조하는 기술들을 같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개발에 성공한다면 궁극이 안전한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이폴라라는 게 가능합니다. 액체에서는 이 액체가 흐르기 때문에 전극 하나에 양쪽 걸 바르는 게 안 됐는데 여기 이제 그 고체 전해질로 넘어가게 되면 내부 액체에 의한 내부 단락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직렬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전압 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좀 그러면서 부피도 줄이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어떤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잡히는 게 저는 신기하긴 합니다. 전고체 전지는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이 잡히는데 일부 방막 전지 형태인 것들이 아마 전고체 전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향후에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빠른 속도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를 보시면은 특허는 여기 보시면 일본, 한국, 미국에서 이제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주로 이제 원천 기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은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특허 시장을 보시면 이제 원천 소재에 대한 특허는 계속 늘어났는데 실제 얘가 상용화되려면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가 2025년 얘기를 했다가 올해 4월인가 5월인가 또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좀 선언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그 2차전지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30년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고체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제 계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건 좀 너무 학술적인 얘기라 계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언급드리고 말씀 넘어가고요. 대표적인 전고체전지 개발하는 어떤 기업으로서는 토요타가 있는데 작년인가 유튜브에 이게 올라왔죠. 근데 저희가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그 안에 이제 전고체전지를 좀 일부 탑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뭐 볼로레라는 그 프랑스계 회사일 겁니다 아마. 그 프랑스 회사에서 벤츠랑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의 솔리드 파워에서도 뭐 BMW, 포드랑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퀀텀 스케이프 많이 들어보셨죠? 폭스바겐이랑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전고체전지를 하려면 기존에 전지하던 업체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업들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업의 생존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좀 부풀려져서 얘기되는 게 있지 않나. 하지만 전고체전지는 나중에 상용화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를 좀 간략하게 한두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직접 R&D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R&D로서 전지 성능과 친환경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 높이고 충방전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R&D와 연관되지 않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근접한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공급망 및 규제 자립형 뭐 소재 원천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이거는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런 거에 대응하는 거 다 포함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2차 전지 업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전해질에 주로 이제 카보네이트 계열이 쓰이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전지 업체들은 카보네이트 냄새만 맡아본 사람 다 뽑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걸 방증하는 그런 얘기인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R&D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 외교 차원의 해결할 일도 많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속가능 배터리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그 학연산관이 몽땅 다 같이 좀 일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전지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소재 자립형 원천 기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재 자립형 원천 기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